안녕하세요. 오늘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진로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진로 상담의 목표, 두 번째는 진로 상담의 기본 원리,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 문제의 유형, 네 번째는 진로 결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방해가 되는 요인들, 마지막으로 진로 상담의 과정과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상담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총 5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중 첫 번째는 자신에 관한 더욱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켜 준다라는 점입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적성이나 기능, 그리고 역할 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일,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관이 어떠하고 또 능력은 무엇이고 적성은 어디에 해당되고 흥미는 무엇인지 또는 신체적 특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잡한 직업 세계에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나아가서는 보다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일과 직업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직업의 종류나 또는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곧 진로 지도라든지 또는 진로 상담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약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직업이 존재하고 추후 현존 직업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있는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직종의 성격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나에게 맞는 정확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 상담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이 직업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상담가 또한 직업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과 변화 양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진로 지도 또는 진로 상담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청소년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이론에서는 의사결정 문제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랬을 때 개인은 결국에 내가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에 진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만한 기회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 친구의 유형은 어떠한지,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떠한지, 아니면 가족관계는 어떤지와 같은 생활의 모든 측면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개인이 일생에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진로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진로 상담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하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의 유형의 특징들을 총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즉 이것은 내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합리적 유형은 나와 관련된 그리고 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은 추후 어떤 직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만약에 진로 지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내용이라든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패할 확률 또한 낮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수집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따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관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관적 유형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자아 인식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즉흥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사 결정 자체는 빠르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를 믿고 그 해당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에 있어서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강점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수준을 통해서 도출된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할 경우 혹은 잘못했을 경우에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실패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의존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의존적 유형은 타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순정적인 어떤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의존적 유형의 강점은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단점은 의사결정에 정서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있고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남을 탓하게 되는 어떤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비합리적 사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이루어진 진로 결정을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랬을 때 이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 현재의 40, 50대가 갖게 된 직업의 개수는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라고 하고, 최근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직업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균 13번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청년기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이 쭉 유지되는 형태라고 보여지긴 힘들고, 청년기 중간에도 혹은 중장년기 중반에도 또는 노인기까지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진로와 관련된 결정들이 바뀌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 성 역할 혹은 성 정체감과 관련된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남자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의견인 거죠. 그랬을 때 최근에는 이러한 어떤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에 대한 편견들을 없애기 위해서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미 아동기 또는 유아기부터 다양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녀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학 진학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한 8, 90%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학 진학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곧 나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내가 어떤 특정 과로 진학을 했을 때 그 과로 직업과 연관지어서 가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개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전문가들이 나에게 어떤 가장 알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틀린 이야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어떤 비합리적인 편견들이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의 함양입니다. 그랬을 때 현대사회는 보통 어떤 시대로 불리우죠? 지식 시대, 지식 및 정보화 시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 또는 정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실질적으로 탐색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지도나 진로 상담에 있어서 정보 제공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업 세계에 대한 소개라든지 안내를 정확하게 한 후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informed choice라고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은 뒤에 하는 선택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 여기서 첫 번째는 내담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듣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탐색하고 또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또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진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 정도에만 국한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삶의 많은 영역 혹은 나아가서는 삶의 모든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로 상담의 다섯 번째, 즉 마지막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성장해 오는 동안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 즉 잘못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진로 상담 또는 진로 지도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해서 올바르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일에 대해서 주되게 부딪히게 되는 두 가지를 보시면 이것이 과연 생계수단이어야 하느냐 혹은 자아실현의 수단이어야 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더더군다나 직업에 대한 전통적인 귀천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편이고 특히 블루칼라직에 대한 천시 또는 화이트 칼라직에 대한 지나친 선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해서 이것과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태도에 대한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창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 그리고 직업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 자체를 어떠한 것의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그게 나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었든 또는 내가 어떤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였든 수단으로 여기는 생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 자체, 아까 이야기했듯이 블루칼라 또는 화이트칼라에 대한 직업 자체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 역할, 남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반면 여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등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있고 그랬을 때 진로 지도나 진로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까지를 전체적으로 쳤을 때 그 어떠한 요인으로 직업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한 19세 정도까지는 적성과 흥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서 2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수입과 관련된 요인들을 주되게 보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래의 표를 봤을 때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적성이나 흥미에 대한 부분은 감소하고 또 수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결국에 앞서서 얘기했듯이 일을 통해서 어떤 수입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선택 요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3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낸 요인이 적성 흥미긴 했지만 이야기한 대로 이 중에서 13에서 19세는 적성 흥미가 실제로도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0에서 24세부터는 이제 그 수입 같은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한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직업 상담의 목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일의 세계를 포함한 환경에 대한 체계적 합리적 이해를 통해서 한마디로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직업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 이해라고 하는 것을 결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우리는 지금 청소년으로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이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의 장면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기본 원리는 다음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진로 상담을 하는 그 상담사가 일반 상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진로 상담을 했을 때 뒤에 영향 요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 자체만의, 그러니까 청소년 혼자만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정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있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특성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반 상담 능력까지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로를 상담했을 때 일반적으로 상담사가 알아내야 하는 전반적인 정보의 내용들은 뭐 내담자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청소년의 성장 배경인 거죠. 혹은 그 청소년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라든지, 과거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내담자가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정보를 청소년으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말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한테, 이 상담가에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라포가 형성되어야겠죠. 한마디로 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친밀감이든 혹은 신뢰감이든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 능력에서 보여지는 어떤 원리와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라는 점에서 일반 상담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직업지도 협회에서는 진로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영역에서 정보 분석 능력, 개인 및 집단 검사 실시 능력, 관리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일반 상담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 놓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는 심리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 청소년이 혹은 내담자가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적성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아니면 검사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분석하고 검사 도구에 대해서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 검사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상담자가 심리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해주어야 할 어떠한 조언의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심리검사로서 활용하는 도구들은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는 적성검사, 성격검사, 직업 흥미검사, 진로 성숙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로 성숙도는 개인이 진로 발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그 진로 발달을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들이 보통 그 성숙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담자가 진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불안 수준이 너무 높다든지 하게 되면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나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정 검사 도구가 있는 반면에 비표준화된, 그러니까
그 검사 어떤 척도로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검사 방법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관찰법이나 사례 연구, 자서전법, 면접 상담 이렇게 일반적인 척도로서는 우리가 다 알아내기 어려운 정보들을 비표준화 검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아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보통 관찰법은 그냥 자연적인 조건이나 상태에서 이 연구 대상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통해서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례 연구는 사실 굉장히 큰 범위에서도 어떤 뭐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사례 연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아주 미시적인 단위, 아주 개별화된 단위에서도 사례 연구라고 하는 단어를 활용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의 사례 연구 방법은 해당 청소년이나 학생의 문제 행동에 만약에 특성이 있다든지 혹은 원인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에 관련된 교육적 대책이나 진로와 관련된 치료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서전법은 사실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자들에게서 훨씬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청소년 단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개인의 현재 행동이 과거의 경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과거에 이 청소년이 겪었던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굉장히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내버려두는 방법이 보통 자서전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비표준화된 어떤 검사 도구나 또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담자의 진로 발달과 성숙도를 고려한 직업 선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진로 발달 단계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진로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혹은 진로 선택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도록 조력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진로 성숙도의 개념을 아래에서 볼 수 있는데 진로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내담자,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직업 준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일들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떤 뭐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와 관련된 내용들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고요. 반면 진로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내담자는 이미 어느 정도 발달 과업을 수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 직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내면화시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간단한 정보 수집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진로 문제의 유형입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진로 미결정 유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러한 진로 미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에는 어느 수준까지 이제 선택을 했느냐 진로와 관련해서 그것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코헨을 포함한 다양한 학자들은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네 가지 집단 중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불안 수준이 낮고 자아존중감은 높으며 직업적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잘 형성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발달적 미결정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형과는 아예 반대로 정서적 안정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아존중감은 높으며 불안이 낮은 상태인데 다만 자신이나 직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불안이 있는 유형은 선택에 대한 불안이 높고 지식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직업적 정체감도 낮은 유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유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만성적 우유부단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 지향성과 자존감은 낮은데 진로와 자기 이해에 대한 필요성은 높고 또 직업적 정체감은 낮은 유형. 한마디로 필요성은 높게 여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행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태가 이렇게 만성적 우유부단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코엔헬 외에도 이 그 진로 미결정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또 다른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박미진이라고 하는 학자의 분류는 역기능적 인지 수준에 따라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진로 결정 확신 유형입니다. 이게 가장 잘 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로 결정상의 문제가 거의 없고 진로 결정과 관련된 어려움도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진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되었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이미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이러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보통 진로 정보를 주는 것들이죠. 아, 그쪽으로 가기로 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유명하다거나 아니면 어느 과가 뭐 좋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보통 정보 제공 차원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로 결정 불확신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로를 이미 결정을 했고 불안감도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인데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 자체가 그다지 확고하지 않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는 결정은 했지만 이 결정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가? 이 결정을 이렇게 그냥 내가 빨리 내려버려도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반면 진로 결정 불안정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불확신이 아닌 불안정 유형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높은 역기능적 진로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것을 성급하게 결정한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는 내가 이 의사결정을 진로 결정을 이미 해놓기는 했는데 그 의사결정을 내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한 게 맞나라고 하는 어떤 혼란감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불확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안정한 상태로 넘어간 유형이 이제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진로 미결정 불안정 유형은 아직 진로 결정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진로 결정에 대한 동기도 부족하고 아니면 전반적인 준비가 부족한 형태가 바로 4번에 해당되고요. 진로 미결정 미불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확신감은 없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죠. 아예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지금 당장은 결정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그다지 큰 염려가 없는 유형이에요. 본인은.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진로 미결정 혼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안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라 혼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그 이유는 불안하다기보다는 이게 인지적으로 혼란감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서 결정하기를 원하긴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의 관심 분야를 잘 찾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진로 미결정 그리고 역기능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진로 선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진로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라면서 진로 선택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지만 내가 한 번도 어떤 결정을 했었던 경험이 한 번도 없거나 아니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 경험 자체가 그다지 크게 없어서 결정 자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봉환과 김계현의 분류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최근의 어떤 분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제 인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져서 행동이라고 하는 축을 하나를 더 넣은 거죠. 그래서 진로 결정에 대한 인지 수준과 행동의 수준이 모두 높은지 혹은 어떤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지 또는 모두 낮은지에 따라서 A, B, C, D 타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A 타입은 진로 결정의 수준도 높고 진로 준비 행동도 높은 유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진로 결정과 진로 준비 행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를 거쳐서
어떤 진로를 이걸로 삼겠다라고 확실히 결정한 가운데 이 진로를 내가 확실히 그러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까를 실제로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까지 많이 기울이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타입은 유사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진지하지 못한 유형이라고 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진로 결정의 수준은 높은데 진로 준비 행동은 그다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로 결정했어,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동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뭐 진로만 정해놓고 나는 음악을 해야겠어, 또는 미술을 해야겠어, 또는 어떤 뭐 체육을 해야겠어라고 진로의 결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행동은 부족한 유형들이 바로 B타입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C타입은 행동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로 준비 행동에 좀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행동지향적 유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감은 없어요. 그렇지만 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굉장히 활발하게 추구하는 유형, 그러니까 행동파인 거죠. 실제로 어떤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유형이 이 C타입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타입이 마지막 유형인데 D타입은 진로 결정의 수준 그리고 진로 준비 행동 모두 다 낮기 때문에 보통 미성숙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진로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될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감 같은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진로 준비 행동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진로의 어떤 미결정 유형에서 가장 좋지 않은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선철이라고 하는 학자는 결정성, 편안성, 그리고 이유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정 이상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결정이 확고하고 현재 결정한 진로보다 더 나은 진로는 없는지를 탐색하고 나라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고 이런 것들 같이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려고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유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 회피 유형이라고 하는 게 그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진로라고 하는 수준, 그러니까 진로 자체는 결정을 했지만 그 수준이 깊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나의 어떤 장래 진로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과를 가기로 대략적으로 정해놨는데 그래서 뭐 어느 대학에 갈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아니면 어떤 직장으로 갈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문제들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정은 했지만 회피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결정 회피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 강박 유형이라고 하는 게 왼쪽 아래에 있는데요. 이거는 진로 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그래 중요해 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없고 또 결단력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만 되게 불편하는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로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고 그걸 제대로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되게 강박적으로 불편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결정 혼돈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진로 결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우유부단하고 극단적으로 그 직업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진로 미결정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의 진로 결정 수준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고려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진로를 실제로 그래서 결정을 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진로 결정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아니냐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 미결정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해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진로 문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부분은
진로 결정의 영향 요인과 방해 요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보통 많이 하고는 하는데, 청소년에게 어떠한 요인을 탐색한다. 예를 들어서 그게 우울이 됐든 혹은 뭐 학교 폭력이 됐든 아니면은 뭐 불안이 됐든 또래 관계가 됐든 어떠한 요인을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에 있어서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어떤 뭐 우울감이나 아니면 뭐 우울감을 예로 들어본다면 청소년의 우울을 더 심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청소년의 우울을 더 위험하게 빠뜨리게 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축으로는 보호 요인이라고 해서 그럼 뭐가 있으면 청소년이 덜 우울해질 수 있는 데를 탐색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진로 결정의 영향 요인과 방해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보고 있고, 여기서의 방해 요인은 대부분 위험 요인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진로 선택의 영향 요인을 일반적으로 그 헐과 크레머라고 하는 학자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요인입니다. 일반 요인은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인구사회학적 특성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의 성별은 어떠한지, 나이는 어떤지, 뭐 신체와 외모는 어떤지, 종교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일반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 요인은 진로 결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더 특수하게 나타나는 어떤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흥미 수준은 뭐고 아니면 적성은 어떠하고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일반 요인으로서 제시가 된 것이 성별이 있었죠. 그랬을 때 아까 이제 성 정체감 혹은 성별 어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까 편견도 없어져야 할 주된 편견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진로 문제와 관련해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남아 여아의 성 역할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같은 경우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공룡, 퍼즐, 로봇과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에 따라서 기대되는 추후의 어떤 직업적인 연계 내용들은 기술이나 아니면 기계를 다루는 것이나 과학, 의학과 같은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여자아이들은 인형놀이와 소꿉놀이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보통 교육 쪽 아니면 간호 이런 어떤 돌봄과 관련된 영역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전통적인 고용 기회가 교차되고 있다라는 것은 직업군이 약간 변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거죠. 여자 소방관이라든지 남자 뭐 발레리나라든지 이를테면 이렇게 전통적인 고용 기회가 교차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직업에 대한 선호와 관심에는 성별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직업군을 선호하고, 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들, 뭐 그것이 성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익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 가치에 좀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전통적 직업군, 뭐 교사 아니면 미용, 디자인과 같은 전통적 직업군을 선호한다든지 아니면은 남녀 학생들과 달리 내적 가치라고 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 나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진로 결정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자면, 그 직업 선택에 있어서 남학생들은 리더십이나 협동성, 권력과 명예, 수익성 등을 중요시 여기고, 여학생들은 전문성과 안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로 결정의 수준이나 성숙도, 진로 태도와 같은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다른 일반 요인으로서 외모와 신체 부분이 있습니다. 외모와 신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점이 청소년기이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회 환경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꽤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외모가 하나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외모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게으르다든지 이렇게 어떤 성격적인 특성과 연결시키는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외모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내면화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내 외모를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면 나의 가치 또한 어느 정도 괜찮다는 평가를 내린다라는 것이고, 내가 못났다거나 못생겼다거나 뭐 아니면 뚱뚱하다거나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어떤 부정적인 자아 인식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나의 가치를 내면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는 게 한 축이 있고, 또 다른 청소년기의 또 다른 축은 신체와 외모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자아 평가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미치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또래 집단에 소속돼서 타인의 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주어지는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리적 위축 아니면 낮은 자존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신체적 특성과 건강 상태가 직업 선택 자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흥미나 적성, 가치와 성격 등이 일치하더라도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반 요인들 몇 가지를 더 보면, 첫 번째는 종교입니다. 그랬을 때 대체로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와 굉장히 밀접하고 광범위한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갖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종의 소속감 같은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얻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이라는 의미에서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도구적 지지라고 하는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어떤 절에 내가 절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어떤 분과 내가 관심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전공 분야나 취업에 관련된 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된다라는 거죠. 또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나랑 뭐 비슷한 학년에 아니면은 뭐 나보다 좀 선배인 사람들이 학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성취를 거두는 것들을 보면서 나 또한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도구적 지지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합한 진로 결정이나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나의 특성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같은 직업 특성을 좀 더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 능력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학년이 조금씩 더 높아질수록, 한마디로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나의 능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면서 희망 직업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 지위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점차 조정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수 요인으로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흥미입니다. 흥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주의를 갖게 되는 감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진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예언해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뭐에 흥미가 있어, 난 사진에 흥미가 있어, 또는 나는 누군가를 돕는 행위에 흥미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직업 선택을 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업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서 직업적 성공을 거둘 것인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적성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 어떤 직업이나 분야에서 일을 수행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적성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능력이 있는지를 가장 잘 예언해 주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있어서 혹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치관과 성격과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 기준이나 행동 규범이 되는 것으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명료화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이제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직업 만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어 학원을 한동안 되게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영어 학원에서 외국에서 살다 온 그러니까 이민한 그 부모님의 아래 세대인 2세대, 이민 2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첫 직업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 어, 그 전쟁 무기를 디자인하는 거였나? 뭐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든지 상처를 주는 일에 대해서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일하지 못하고 빨리 그만두신 뒤에 영어 선생님으로 직업을 전환해서 어쨌든 한국에 와 계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 내가 직업을 선택했을 때 자체는 그다지 큰 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막상 직업을 선택한 이후에 직업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이 직업을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닐지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이 있는데, 성격은 이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는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들은 각 개인들을 그러니까 개별화할 수 있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은 구분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향 요인에서 가정적 배경 요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 가정적 배경 요인이 엄청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가족의 집안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집안 분위기 자체는 그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정에서 있는지, 혹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혹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인지 등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어떤 직업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직업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부모와 상호작용이 활발한 경우에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타인과도 상호작용이 많은 어떤 봉사적 직업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무관심이나 배척 속에 성장한 경우에는 사람과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혼자 일하는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교적인 문화, 최근에는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베이스로 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정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적 배경 요인의 두 번째는 부모의 직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청소년의 직업 의식화라고 하는 것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보거나 돕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보고 듣거나 돕는 경우에 그 부모의 직업에 대한 친숙함 그리고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청소년들의 진로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에 해당 자녀들은 진로 결정을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사회복지 쪽에서 특히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부모들을 둔 자녀들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하는 사회 계층 또한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은 중산층 청소년에 비해서 교육 기회의 제한 때문에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진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떠한지에 따라서 진로 결정을 하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부모의 사회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 세대에 있어서 변화를 겪는다라기보다는 대물림되는 형태를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기대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에 한 연구에서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기대, 조언, 기회 제공이 청소년의 직업적 열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한 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들에게는 보통 어떤 식의 대화를 했는지를 보면 군대, 진학, 수입, 가족 부양과 같은 주제로 대화했다라고 나와 있죠. 반면 딸에게는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라던가 아니면 행복한 결혼 생활 같은 주제로 대화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많이 제공했었냐를 보면 컴퓨터, 수학, 과학,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들 또는 책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라고 보여진다면, 딸에게는 문학, 음악, 미술 활동을 할 기회들을 더 많이 제공했다. 이런 식의 성별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가 어떤 식으로 성차별적인 사회화를 주어주었느냐 아이들에게, 그것 자체가 곧 자녀의 직업적 열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천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래 집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학교와 또래 집단 요인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교사들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통해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교사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과거엔 특히 너 이쪽으로 가, 뭐 아니면 여기 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교사들도 있었죠.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간접적으로 또래들이 그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친구들과의 어울림 자체는 직업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만약에 또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지향 또는 일탈지향과 같은 어떠한 강력한 하위 문화가 있다면, 그것이 간접적으로 내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직업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영향 요인을 위주로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방해 요인들을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진로를 고민하는 어떤 청소년들 중에는 타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주로 갖게 되는 어떤 특성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취약성이 높다거나 진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자기 탐색에 어려움을 보인다거나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다거나 하는 어떤 특성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만 보고 지나가면, 심리적 취약성은 즉각적으로 만족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충동이나 자극 추구와 같은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 세대에 있어서 이 진로 탐색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겹게 느껴지고 이걸 버티기가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로 탐색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요즘의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일반적 특성과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 진로 의식의 결여는 이것은 둘 중에 하나 때문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과하게 그 자녀에게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상황이라거나, 혹은 반대로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뭐 교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경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진로를 결정해갈 필요가 어떤 의미에서 없다. 아니면은 누군가 결정해 주겠지. 난 그걸 따라가면 어떤 삶의 성공적인 길을 밟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요인들이 방해로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결정 능력의 부족인데 이것 역시도 부모의 과보호 혹은 과잉 간섭, 과잉 통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탐색의 어려움은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를 알고 싶어도 이미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환경이라고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만도 굉장히 벅찬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결국에 자기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어떤 방해 요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더 보시면 매체로부터 직업 가치관 혼란은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혹은 권력지향적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원하는 삶이 좀 더 소박하고 편안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저게 더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또는 직업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라고 여겨지는 직업은 뭐가 있죠? 공무원 같은 직업인 거죠. 그래서 공무원만 되면 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든지 이런 뉴스들을 끊임없이 접하다 보면 그래 공무원이 되면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정도로 생각을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잘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진로 결정 과정 단계에서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좌절과 인내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심리적인 강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긴 좀 어렵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로 결정의 영향 요인과 방해 요인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진로 상담의 과정 부분을 살펴볼 텐데 먼저 진로 상담의 과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진로 상담이 중요한지부터 간략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면 일단 과거에는 진로 준비나 진로 성숙 혹은 진로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내 미래는 어느 정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면 돼 정도였다고 한다면 최근의 진로 상담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앞서서 말을 했었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본인이 원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과거처럼 하나의 직업을 선택해서 그걸로 쭉 먹고 사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에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개인에게 더 잘 도움이 될 것인가, 나아가서는 개인의 가치관과 잘 부합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로 상담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보다 더 전문적인 수준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제 진로 상담의 중요성이 이렇다라고 본다면 진로 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진로를 탐색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개인의 적성은 어떠하고 가족적인 요인은 뭐가 있고 흥미나 욕구의 수준이나 성격, 사회적 요인, 가치관, 능력과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진로 상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총 5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의 수립 및 문제의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목표의 설정,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그리고 훈습, 그러니까 훈련을 통한 습관화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종결과 추후 지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로 상담의 과정이 진행됐다고 봤을 때 보통 아래의 2가지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전생의 발달 측면에서 진로 상담의 기본 절차와 과정을 논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내담자가 진로 결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개별화된 접근으로서 차별적인 진로 상담을 논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진로 상담의 5가지 과정을 보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진로 상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예시를 영상으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 그 인터넷 문제 때문에 다소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하겠고요.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진로 갈등에 있어서의 상당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한마디로 진로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도 그 이외의 외부 요인이나 본인의 내적 갈등과 관련된 것들을 진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를 간략하게 볼 수 있었던 내용의 예시였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진로 상담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아까 봤었던 1단계부터 총 5단계까지의 각각 과정의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관계 수립 및 문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담자와의 관계 수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 두 번째는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랬을 때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이 내담자가 어떠한 정서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담자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로 상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양가 감정은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상담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불안한 내담자를 만났을 때에는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화시켜주는 것 또한 상담자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것은 내담자가 왜 찾아왔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담자가 직접 왔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사가 어떤 요청에 의해서 상담을 하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때에는 아까 일반적인 상담 방법들을 상담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경청이라든지 혹은 무조건적 존중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공감적 반영이나 요약과 같은 우리가 상담에서 쓰는 기술들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평가에서 그 문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평가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제인 문제 자체를 파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다양한 영역의 정보가 요구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유형에 따라서 일반적인 정보, 진로 계획과 관련된 정보, 진로 발달에 관한 정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정보는 내담자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로 문제는 뭐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데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지능이나 적성, 흥미 수준은 어떤지, 진로 성숙도의 수준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앞서 예시에서 봤다면 어머니의 반대, 그러니까 어머니의 걱정, 아버지의 반대와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 계획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내담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정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진로 결정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진로 발달에 관한 정보는 내담자의 진로 경험이나 의식, 그리고 진로 탐색, 실천에 필요한 능력이나 준비도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상담가와 내담자가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나 아니면 현재의 경험들이 진로의 선택이라든지 혹은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내리게 되는 의사결정 능력이 얼마나 의존적이거나 얼마나 합리적인지 또는 즉흥적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강점이나 자원이 무엇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는 또 무엇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결국에 내담자는 스스로 내가 진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서로 수집해 가면서 파악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평가에서 상담자가 종종 범하는 실수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진로의 초점에 있어서 평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상담의 초점을 내담자 특성과 관련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두는 것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담자는 그러니까 청소년의 특성은 이러한데, 청소년의 특성은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인데 그냥 단순히 직업 관련 정보만 계속 제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진로 성숙도가 높지 못한 청소년에게 뭐 당장 이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빨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진로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가 비슷한 문제를 가진다고 판단하면 욕구에 관계없이 다른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던 얘랑 비슷하게 제시해주면 되겠네 정도로 진로 상담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등이 그러니까 한계라기보다는 상담자가 범하는 다양한 실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평가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들을 어떤 양식으로서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 파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은 내담자를 진로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 대상자가 더 낫구나 안 낫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차별적으로 진단이 내려졌을 때 대상자별로 어떤 접근 방식을 택할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고, 그랬을 때여야만이 개인마다 상담의 효과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연구자들은 진로 욕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담자의 상태를 진로 결정자, 진로 미결정자, 그리고 우유부단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진로 결정자는 내 선택이 어느 정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좀 더 이제 명료화해서 정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이행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로 의사가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결정을 그러니까 내리지 못한 내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미결정자는 결단성의 부족이라고 하는 성격적 요인 때문에 진로 의사결정을 전체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실제로 어떠한지, 혹은 직업이라고 하는 직업 환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한 내담자가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난 대체 뭘 해야 되지? 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지? 라고 진로 결정이 어려운 내담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아예 진로 결정도 하지 못하지 했지만 딱히 성격적으로 문제도 없는 내담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격적 요인이 작용하는 정도도 우유부단형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 우유부단형은 생활에 전반적인 장애를 주는 불안을 동반한 내담자라고 할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부적응적인 성격을 지니는 내담자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부단형에 있어서는 주로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우유부단형은 일반적으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제대로 선택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좌절감이 높고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 때문에 결국에는 진로 문제 자체보다는 일정 부분은 성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렇게 불안이나 아니면은 좌절 수준이 높고 자존감 수준이 낮은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누군가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담자가 이 내담자와 이 청소년과 관계 형성을 한다든지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특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의 설정도 그 진로 결정과 관련된 유형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각각을 살펴보면 이제 목표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문제가 확인되고 규정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내담자와 함께 한마디로 청소년과 함께 우리가 이 진로 상담의 목표를 뭘로 잡을 것인지를 설정하는 작업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설정이 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내담자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내담자가 청소년이 내가 왜 진로 상담을 하는구나 그 이유와 방향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상담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담 밖에서 이 청소년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과제 형태로 제시되는 일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뭐 진로 결정의 수준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진로 성숙도를 몇 점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업처럼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진로 결정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탐색하고 연습을 해야 되느냐를 보면 진로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탐색하거나 충분한 진로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인지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내담자의 잠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 미결정자는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탐색이라든지 혹은 직업 정보 전반을 제공해 준다든지 내가 의사결정을 많이 내려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한 사람,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는 의사결정 자체를 연습시켜 본다든지 이러한 방식 등을 택하게 되고 우유부단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성격적 특징에 플러스로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높고 낮은 자아정체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체가 대체적으로 일단 성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거나 긍정적 자아 개념을 확립시키는 내용, 그리고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킨다거나 타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지나친 민감성을 가지는 것을 이제 탈피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실질적인 개입 단계인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개입 역시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의사결정자, 그러니까 진로결정자, 의사결정 수준이 높은 진로결정자 같은 경우에는 진로결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아까 요리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요리 관련된 현장을 견학해 본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실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연계시켜 준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치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방법들 또는 그거보다 더 치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게 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게 되고 진로 결정을 재확인한다거나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개입 방법으로서. 그리고 이제 진로 미결정자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인 것인지 혹은 심층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적성과 흥미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해당 결정 범위를 더 좁히고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획 자체도 없는 회피형과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우유부단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그것에 따라서 개입도 다소간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피형이 일반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후의 개입 계획 자체도 보다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상담의 효과적인 방안들로서 주로 제시되는 것들은 다양한 현장 경험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게 실질적으로 내 흥미에 내가 하고 있는 능력에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 그 직업 세계에서 프로로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만난다거나 직접 그 일을 체험해 보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동이라고 해서 산업과 이제 학교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늘리는 거죠. 그리고 정보 탐색을 활성화하는 방안, 또 진로 탐색 워크숍이나 강연회와 같은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진로 지도를 하는 방법들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서 개입 과정의 연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불교 용어에서 보통 따온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도록 해서 일종의 습관처럼 만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자기 이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진로 탐색과 준비 과정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학생 내담자의 태도, 그리고 정보나 방법을 재확인하고 점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평가 과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종결과 추수 지도에서는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충분히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이 상담이 끝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종결 과제는 내담자가 어떤 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평가하고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느꼈던 것들을 요약해서 상담자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논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추수 지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포함이 되는데 결정할 학과를 선택했는지, 그랬을 때 그 진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담이 실질적으로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의사결정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진로 상담이 갖게 되는 한계들도 있긴 있는데, 보통 진로 상담에서는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일반 상담 과정에 대해서 혹은 상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을 단순히 예전의 사고방식대로 하나의 직업을 택해서 그것으로 계속 이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성세대의 진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사고의 폭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진로 상담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이제 인문계 청소년들 위주로 진로 상담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실업계나 근로 청소년들과 같이 각기 다른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진로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청소년 진로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는데요. 결국에 청소년의 진로 상담에 대해서 청소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상담가의 역할,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이제 기성세대의 이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